안녕하세요. 지구과학 2, 지구의 형성과 역장 그 세 번째 얘기, 지구 내부 탐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이제 지구 내부를 한번 탐사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딱딱한 지구 내부를 볼 수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구 내부를 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시추라는 말은 여러분 지구가 원에서 배웠죠. 직접 땅을 뚫는 거야. 직접 땅을 뚫는 것. 뚫어서 정말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추로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지구가 실제로는 밝혀진 사실이지만 6,400km 정도의 깊이에요. 암석을 6,400km까지 한 수직으로 계속 뚫어 내려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시추는 지금 러시아시 예전에 구스론에서 정말 지구를 뚫어보겠다는 계획으로 얘를 정말 뚫었었어요. 그러나 한 약 10km 정도 그 정도에서 그냥 멈췄습니다. 정확한 깊이는 뭐 9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13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구에서 가장 여러분들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있는데 대륙지각은 좀 두껍고 해양지각은 좀 얇거든요. 여기를 뚫었대요. 그러면 어디냐면 해양지각은 한 7에서 한 9km 정도 이렇게 두께를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뚫었다는 거야. 그래서 시추로는 지각에서 조금 더 들어간 멘틀 정도까지밖에 뚫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합당한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매우 정확한 정보를 주겠지. 그러나 깊게 더 이상 뚫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럼 포획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포획이라는 단어 지구과학원에서 들어본 적 있죠? 포획감은 여기 땅이 있어. 땅이 있으면 여기에 마그마가 있죠. 이 마그마가 위로 막 올라오면서 포획되어서 올라오면서 그 지하에 있는 물질을 이렇게 포획해서 이렇게 같이 올라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 마그마가 식으면 돌이 되겠죠. 이 가운데 이렇게 포획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포획된 것들은 바로 그 더 전에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해서 지하의 물질을 연구합니다. 여러분들 뭐 점심이나 아침에 뭐 먹었는데 갑자기 속이 더부룩해서 토할 수 있잖아, 그지? 아니 뭐 응가할 수 있고, 그럼 그 안에 있는 내가 뭘 먹었는지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위치죠. 자, 이것을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간접적인 방법엔 뭐가 있느냐? 실제로는 우린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야만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간접적인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좀 지저분한 건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지진파입니다. 이거 이제 바로 이제 이 지진파를 가장 자세히 다룰 거예요. 이 지진파를 이용해서 마치 얘는 무엇과 비슷하냐면 초음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초음파랑 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떤 파형을 이용해서 그런 매질의 이 파속의 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파형의 특성을 분석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마치 우리 그 임신한 임산부 배에다가 초음파를 이렇게 쏘게 되면 아이들이 이렇게 윤곽이 나타나는 것처럼 아름다운 생명의 윤곽이 나타나잖아요. 선생님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의 그런 초음파를 보고 되게 감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과학자들한테는 아마 지구의 내부가 바로 자신의 아이를 처음 대면했을 때 감동이었었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 지진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지각연료랑 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자, 고온고압 실험이라는 것도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데 아주 유용한데, 지구는 너무너무 크죠. 이 안에 6,400이라고 하는 중심부까지 깊이는 어마어마한 고온 고압일 건데, 우리는 솔직히 이거까지 못 파니까 실험실 내에서 이러한 실험 형태를 기계적으로 구현해서 암석을 여기다 집어넣고 직접 깨뜨려 본다든지 녹여 본다든지 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얻어져? 이런 그래프가 얻어지게 되겠죠. 어떤 그래프가 얻어질까요? 뭐 온도가 높아지겠다, 뭐 압력이 높아지겠다 하는 뭐 이런 그래프들을 얻어서 어떤 나름의 이런 정량적인 그래프 수치를 얻어내겠죠, 그죠? 자, 그다음 중력 탐사라는 걸 또 하게 됩니다. 중력이라는 건 지구에 다 일정할 것 같지만 얘들아, 지구에 매장된 물질이나 아니면 뭐
물질이 없는 곳 이런 데에서 중력이 좀 커지거나 약해지거나 하거든요. 이런 중력 탐사를 위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자,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운석 연구. 이게 뭐야? 운석으로 지구를 연구해? 자, 여러분들 사자성어에 타산지석이라는 게 있죠. 남의 것으로 나를 그 남의 여러 가지 그런 점을 나에게 이렇게 활용하자라는 얘기인 것처럼 여러분 성운설과 태양계 형성, 지구의 형성 그 과정 기억나시죠? 미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지구가 형성되었고요. 자, 그러면 지구 주위를 떠돌고 있는 여러 가지 천체들,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지구의 뭐야? 지구의 바로 형성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럼 이 운석을 잘 연구하면 지구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것과 유사한 구성의 물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석 중에는 철질 운석이라는 게 있고요. 석질 또는 석철질 운석이라는 게 있어. 석질도 있는데 석질은 좀 양이 적어서 이 철질 운석은 바로 지구의 핵과 유사하고요. 석철질 운석은 지구의 멘틀 또는 지각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을 시작할 건데요. 그중 첫 번째, 바로 지진파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지구 내부 탐사, 거기 지진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진이 딱 일어나는 바로 근본 지점을 진원이라고 불러줍니다. 진원, 근본 원인 지점. 그리고 그것의 수직상의 지표상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불러줘요. 자, 진원과 진앙 왜 두 개를 쓰느냐? 진앙은 보통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쓸 때, 다시 얘기하면 대전, 서울 뭐 이런 데서 지진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해? 대전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대전에서 일어났는데 대전 어디에 깊이 몇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쓸 때 진앙을 쓰면 훨씬 더 보기 좋고,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거기에서 깊이 몇 킬로미터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진원을 쓰겠죠. 그러니 진원이 얕아져도 진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앙은 지표상의 수직상의 진원의 수직상의 지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용어 차이 좀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잘 봐요. 지진이 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마치 강물과 쇠매, 여러분들 조약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약돌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물결, 파동 같은 물결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다 확인하신 적 있죠? 어렸을 때부터? 왜 그래요? 우리 물리 시간에 다 배웠죠? 같은 위상차로 파동이 진행되기 때문인 거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동이 진행되는 그런 형태로 지진이 이렇게 충격을 주변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뭐 이거를 좀 더 3D로 그리면 실제로는 한 방향이 아니라 이거 3D니까 실제로는 이런 하나의 구의 형태로 이런 구의 형태로 전방위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흔들리는 파형이 세 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세 개가 바로 뭐야?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나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P파, 그 다음 또 뭐죠? S파, 그 다음 또 뭐야? L파라는 게 나타나게 돼요. 자, P파는 영어로 프라이머리 파라고 그래요. 자, 왜냐면 여러분들 집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집에 맨 먼저 도착하는 파가 바로 P파입니다. 왜 그럴까? 자, P파는 이렇게 진행하는데 진행하는 방향하고 동일하게 진동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종파라고 부르고, 종파이기 때문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아서 결국엔 속도는 어때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프라이머리 파, 프라이머리 웨이브 해서 P파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S파는 어떻게 진행하냐?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얘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P파는 지렁이처럼 간다고 그러면 S파는 뱀처럼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횡파라고 불러. 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뭐야? 수직을 이룬다. 그러니까 어때요? 속도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느릴 수밖에 없어. 누구보다 느리죠?
P파보다 S파가 더 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L파는 뭐냐면 L파를 우리는 표면파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이 녀석은 실체가 없습니다. 선생님 말이 이상한데요? 실체가 없어요? 자, P파와 S파는 실체가 있어서 이 P파, S파를 묶어서 얘는 실체파라고 불러. 오, 선생님, 그럼 L파는 실체가 없어요? 있는데 잘 봐요. L파는 P파와 S파의 좀 혼합파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물에다가 조약돌 하나 던졌다고 해서 거기서 파동이 하나 탁 생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여진이 생기는 것처럼 파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갔던 P파도 있겠지만 계속 오는 P파도 있겠죠. 그럼 계속 오는 S파도 있겠지. 그럼 두 개가 혼합되는 파가 나타날 수 있겠죠. 혼합되면서 땅을 막 흔드는 거예요. 자, 이 혼합된 파를 우리는 L파라고 보고요. 이 L파는 P파와 S파의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체라기보다는 혼합된 그냥 하나의 표면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파다. 이래서 표면파라고 그냥 묶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L파는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피해가 가장 큰 표면으로 전달되는 피해가 가장 큰 파예요. 속도는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 혼합되어 오니까 속도는 제일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럼 지구 내부 연구에 활용하는 녀석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혼합된 건 의미 없죠. 표면으로만 지나가니까 이 실체파만 이용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를 통과하는 데 반해서 S파는 딸랑 고체만 통과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왜 그럴까요? 수업 시간에 왜 그런 자세한 얘기를 해줄 테지만 영상이 길어지면 또 힘드시니까 이것은 바로 이 파형의 특성이 있습니다. 파형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S파는 매질을 타고 가야 되는 매질을 직접 건너가야 되는 특성이 있고요. P파는 매질만 있으면 매질을 진동시키면서 진행한다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S파는 매질을 직접 타고 건너야 되니까 마치 개울가를 건너는 돌이라고 할게요. 그런 돌멩이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매질이라고 하는 녀석의 밀도가 너무 성글어서 그 돌멩이가 개울가에 너무 듬성듬성 있으면 건너는 사람이 결국엔 건너다가 빠지게 되겠죠. 그죠? 하지만 고체는 어때요? 고체는 밀도가 커서 매질과 매질 사이에 분자의 거리가 가깝죠. S파는 이거를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잘 건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S파는 고체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S파가 통과되는데 P파가 통과하지 못한다. 다시 말을 잘못했어요. P파와 S파가 동시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바로 고체인 지역일 테고요. S파는 통과 못하는데 P파는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액체 또는 기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구 내부를 이것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된 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방금 얘기했던 이 정리된 표 보셨죠? 그렇습니다. P파와 S파의 이런 특성, 그 중에서 통과 매질 얘는 고체만 가장 빠르고 1번, 2번, 3번 속도가 그렇게 된다. 그리고 전파의 방향, 파형 이런 얘기들은 다 얘기를 했었죠. 잠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책에도 나와 있는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진파의 특성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 지진파가 또 우리 관측소에서 관측되어서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게 되거든요. 자,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인지 한번 좀 잠깐 선생님하고 알아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한 가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땅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땅이 이렇게 있었어. 자, 땅이 이렇게 있었고 지진 관측소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A 관측소, 여기가 B 관측소, 여기가 C 관측소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자. C 관측소 이렇게 있었다고 해볼게. 자, 그리고 여기서 지진이 딱 일어났어. 빵 일어나서 동심원으로 진원에서 지진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갔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지진파가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가장 먼저 도착하는 데는 A 지역일 거고요. 그죠? 가장 나중에 도착하는 데는 C 지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지진 기록계가 있어요. 자, 지진 기록계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추가 이렇게 달렸는데 추가 뭐 이렇게 달려서 여기 이제 기록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기록지가 있어서 얘는 움직이지 않고 이 추는 관성 때문에 무겁잖니. 여기는 촉, 이게 연필 펜이 달려서 촉이 이게 돌아가. 이게 막 돌아가면서 땅이 막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 땅이 흔들리면 얘가 좌우로 막 흔들리면서 어떻게 돼요? 이 기록지에 이렇게 남길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생겼어. 이번에 이렇게 생기고 기록지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땅이 막 흔들리면 어떻게 돼? 얘는 위아래를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당기겠지. 얘는 그래서 이거를 수직으로 움직이는 수직동 지진계, 얘는 수평을 기록하는 수평동 우진계라고 이렇게 지진계라고 불러주거든.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지진 기록을 이렇게 관측을 한단 말이야. 그럼 A 관측소, B 관측소, C 관측소가 이렇게 관측이 될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A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A 관측소는 어떻게 지진이 관측될까? 이렇게 되겠죠. 이 평화로웠던 시절에서 갑자기 어떻게 띠디띠띠띠띠띠띠띠 하다가 빠바빠빠빠빠빠빠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야. 그러다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막 그죠? 자,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 자, 지금 나타나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써놓은 여기가 바로 P파가 도착한 것일 테고요. 제일 먼저 도착한 거니까. 여기는 무슨 파가? S파가. 그 다음 여기쯤에는 무슨 파가? L파가 도착한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죠? 방금 배운 거에 비하면. 자, 그러면 B 지역은 어떨까요? 자, B 지역은 일단 지진파 자체가 나중에 도착할 테니까 따라따따따 여기서부터 P파가 가다가 그 다음에 S파가 빠바빠빠빠빠빠 가다가 그 다음에 L파가 빠바빠빠 이렇게 가겠죠? 왜 그럴까? 거리가 어때서? 좀 더 멀죠? 그래서 지진 자체가 도착하는 시간이 멀 뿐만 아니라 S파가 도착하는 시간은 좀 더 길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P파보다 S파가 느린데 거리가 더 멀면 그 차이가 더 늘어나겠죠, 그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C 지점은 어떻게 될까? C 지점은 더 그렇겠죠. 띠 따라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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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P파와 S파의 거리는 시간차는 시간차는 더 많이 날 테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치는 챘을 건데 이 간격 P파와 S파의 이 간격은 아마 D라고 하는 관측소가 있었다면 더 멀어졌을 거예요. 그죠? 더 멀어졌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PS의 시간 차이 이거를 PSC라고 하는데 이 녀석이 암시하는 건 뭘 암시하죠? 지진이 일어난 거리를 암시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자, 이것을 선생님이 멋있는 그래프로 한번 환상을 시켜볼게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뭘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되지. 여기다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야, 이거 봐라. 그래프가 만들어지네, 그지? 야, 그러면 저 위에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한데 간격이면 이건 뭐라고 물리량을 넣어주면 될까? 이거는 시간이라고 물리량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세로축은 뭐라고 넣어주면 될까? A, B, C는 서로 지진이 일어난 데에서부터의 뭐야? 거리니까 여기 거리라고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쵸? 그렇게 하고 P파가 서로 도착한 시간점을 쭉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 S파 도착한 시간점 쭉 연결할게요. 그러다가 쭉 가다가 만나는 지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거기서부터 같이 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바로 지진이 일어난 지점이 되겠죠. 아, 신기하지. 그리고 얘는 계속 갈수록 멀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아, 대단하죠? 여러분들 바로 이 곡선을 달릴주, 떼시, 그래서 주시곡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주시곡선. 그럼 이 주시곡선을 좀 더 깨끗하게 알아보고 이 시간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주시곡선을 깨끗하게 알아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 주시곡선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 이 사이가 바로 뭐였죠? 이 사이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PSC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지진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갑자기 막 흔들려. 그럼 지금이 만약에 3시야. 흔들렸어.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흔들려. 그게 3시 5분이야. 그러면 이 PSC가 총 몇 분 걸렸다는 거야? 시간 차이가 P파가 오고 S파가 오는 시간이 5분 걸렸다 이거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만 하면 돼? 요 사이 간격이 5분이라고 하는 간격만 찾아서 요 찾은 간격만큼을 쭉 찾아가다가 여기쯤 되겠다 그러잖아. 여기쯤 되겠다 그래서 밑을 쭉 읽어. 밑에 읽으면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지진까지 일어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 곡선은 여러분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뭐만 재면 끝이야. PSC만 재면 이 곡선에, 이미 만들어진 이 곡선에 바로 이 폭 중에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아니라 PSC에 해당되는 만큼의 시간을 측정했을 때 딱 맞으면 거기를 측정한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지진이 일어난 거리가 되는 거죠. 이게 주식 곡선이 주는 굉장한 의미가 됩니다. 자, 시간이 20분이나 넘으면 여러분들 힘들어지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주식 곡선과 그 다음 또 지진이 일어난 거리를 알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물리적 계산 방법이 있어요. 이거 잠깐 얘기하고 또 다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